저는 장대송이고요. 이명훈 선생하고는 문학적 동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시각을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말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몰고 올 수 있어도 사람 마음 하나는 절대 못 몰고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학을 하는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한 13년 전에 시집을 내고 시를 한 13년째 안 쓰고 있다가 다행히 요즘 한 4개월째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학하는 일이 어려운데, 오늘 이명훈 선생은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문학을 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렵죠? 어려운 일들인데 여기 다 나오신 분들도 문학과 단계가 있고 또 이렇게 문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편안하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대송입니다. 기자 생활 좀 하다가 방송국에서 PD 생활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20년. 저는 안경을 바꿔 꼈듯이 노안이와 글씨가 안 보여서 겉보기를 바꿔 꼈습니다.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먼저 이명훈 선생 차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유심천이 흐르는데 옆에서 저희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게 너무 고맙습니다. 잠깐 오신 분들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오시고 이제 삼촌 네분하고 스프님하고 또 할머니의 조카 그래서 아저씨 이렇게 오시고 일어나서 손 좀 한번 흔들어주시고 또 외가족에서 이제 외 사촌 동생들이 왔어요. 저기 혁인이라고 저기 혁인 친구 연하기도 오고 옆에 또 이제 한국인이 왔어요. 충북 작가도 저희 멤버인데요. 그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김은기 시인님 모시고 김은석 시인님 모시고 김월 시인하고 이제 박종희 스피커님도 있습니다. 또 청주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제 사무총 여기 김영식 박사도 오시고 그 뒤에 성민주 무역협회장 또 여기 일어나서 손 좀 얼굴 좀 저희 한번 뵙게 해주십시오. 손도 한번 손현주 선생님, 동학의 조한주 선무 총무장님 어디서 잘 안 보이는데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청주에서 오셨고 이제 또 공주하고 또 있더라 천안에서 이제 여기 장신을 또 좋아하는 후배들도 왔습니다. 공주대학의 남수진 선생입니다. 저희 스태프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윤승구 박사는 어디? 네, 손 좀 들어주세요. 여름 박지원을 좋아하는 모임이 있어요. 저도 가게 됐는데 거기 오신 그 윤일호 박사님하고 이상랑 화가 저희 조종환 시인은 저희가 자유실천문인협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79년도인가 이때 설립을 돼서 저항정신의 어떤 표상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유실천문인협회에서 그 민족문학 작가회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작가회의를 다른 선배들하고 틀리게 묵묵하게 후배들을 끌고 선배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왔던 분입니다. 지금은 정치를 하고 계시지만은 시인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중환 선생님 시인과 말씀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앉아서 하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종환입니다. 11월 말, 늦가을 이때가 깊은 겨울보다 더 쓸쓸하죠. 겨울에 이파리 다 이제 떨어지고 나서 앙상한 빈 가지들이 막 그 찬풍에 막 흔들릴 때보다 요즘 같이 남아있는 몇 개의 이파리들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풍경들이 훨씬 더 쓸쓸하죠. 아주 쓸쓸한 늦가을에 수평선 여기 있어요라는 소설 집을 출간하신 이명원 선생께 참 고생하셨다,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쭉 하신 것처럼 가족들도 와 계시고 또 축복 작가의 작가, 시인, 소설가들도 와 계시고 또 각계 저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이명원 선생의 고등학교 동기분들도 또 많이 와 계십니다. 작가의 소설집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목이 수평선 여기 있어요 인데요. 이 제목은 이 안에 그 24시간 김밥집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니까 시의 한 구절이에요. 김밥집 아마 뒤로 수평선이 있었던가 봐요. 수평선에 화자가 골똘히 잠겨 있다가 김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김밥 한 줄 포장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수평선 한 줄 포장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잘못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안주인이 이렇게 나를 멀뚱하게 바라보다가 김밥을 칼로 잘 썰어가지고 봉지에 넣어주면서 김밥 여기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수평선 여기 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죠. 오해와 이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해하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잘 이해해서 김밥 한 줄 포장해 주세요 라고 해야 할 걸 수평선 한 줄 포장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김밥을 포장해 주었거든요. 소통할 수 없는 말로 말을 했는데 소통이 되었어요. 소통과 불소통, 이해와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예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오해하고 살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5%도 안 돼요. 거의 오해하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그냥 살거든요. 소통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소통 안 돼요. 공감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공감의 깊이는 점점 깊어져 가는데 더 중요한 건 공감의 반경인데 공감의 반경이 넓어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감의 반경은 넓어지지 않은 채 자기하고 말 되는 사람하고만 소통 계속하면서 살아서 대개는 불소통한 채로 적개심과 분노와 혐오와 화를 잔뜩 품고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이 얘기를 이해와 오해, 소통과 불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했더니 이 시를 내가 쓴 건지 알았더니 딴 사람이 이미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내가 쓴 건가 저 사람이 쓴 건가 이게 표절인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또 그의 큰 주제로 담겨져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수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또 다른 층 위에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좋은 작품이에요. 단순하게 표절 얘기를 다룬 게 아니라 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좋게 읽었고요. 먹물잡부의 눈길이라는 작품도 맨 앞에 실려있는 이 작품들 참 좋아했는데요. 이것도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철학 강사를 하던 내가 다 때려치우게 된 거는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대신 논문을
내 이름으로 써달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히게 다 때려치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막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는 노동자들이 거의 언어가 거의 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뜨거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먹물이, 그 대학교 철학을 가르치는 강사였던 내가 거기서 접하고 느끼고 발견하고 알게 되어 하는 이야기들, 그 중에 노동자들이 자아내는 이야기의 강물에는 악취와 함께 진기한 보석들이 거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보석들이 아름다운 직물, 또 아름다운 유산이 되지 못하고 유실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이제 이 작부로서 하는 일이 건물 해체하는 일이에요. 햄머로 건물 깨부시는 일인데, 그 건물을 깨부시면서 니체 망치, 해체론 이야기를 하고, 손에 들린 해머가 니체 망치 같아서 플라톤, 데카르트, 헤겔 이런 철학자들이 지은 건물을 두드러 깨부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하다가, 우리나라의 잘못된 구조를 깨부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불화하고 또 그 괴리가 가득한 그 세상을 다 두드려 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사회의 그늘과 부조리, 고통과 어둠이 모여있는 우리나라의 사각지대 하나로서 하루하루 노동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의 일터, 저렴한 노동비용으로 가야만 그 가족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되는 곳, 그 인력사무소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이곳에서 나의 사유가, 나의 상상과 철학이 더 부서지고 깨지고 진정성과 이 사회의 돌파구로서 제법 발효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쯤 나는 이 노동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벽을 부수어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게 할 열쇠는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이 또라이 새끼 안 내려와? 이 소리가 밑에서 들립니다. 이 먹물 작부가 이 해체론과 관련된 그 엄청난 상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걸 깨부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야, 이 또라이 새끼야, 안 내려와, 거기서 뭐해? 이러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되는데 참 격렬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를 쓰다가 소설을 쓰셨죠. 소설가 박범 씨는 문창과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시 잘 쓰는 학생들을 눈여겨보고 아주 아끼다가 소설로 이렇게 바꾸게 합니다. 시를 잘 쓰는 그런 섬세한 문장을 가진 그 학생들을 잘 눈여겨봤다가 소설가로 바꾸게 하고, 그래서 성공한 소설가를 키우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시를 쓰시다가 이제 소설을 쓰시고 계셔서, 그래서 아마 좋은 소설을 앞으로 또 더 많은 소설을 쓸 훌륭한 분이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읽었던 소설 중에는 작품이 내용이 아주 좋은 소설을 들으려면 저는 정지아의 아버지 해방일지를 듭니다. 그리고 작가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제주도우다 현기영의 평생 4.3 하나만 계속 붙들고 이렇게 그 작품을 결국은 80대에 들어서서도 만년작으로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를 보고 참 훌륭하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4.3이란 소재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4.3의 그 명령들이 현기영에게 소설을 쓰게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른다티로이의 어법인데요. 작가가 산과 강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쓰는 게 아니라 산과 강이 작가를 선택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진달래꽃이 김소월을 선택하는 거죠. 김소월이 진달래꽃을 소재로 선택해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달래꽃이 김소월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의 그 원혼들이 현기영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 속에
그 주인공이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방현석의 범도. 읽고 난 뒤에 한 일주일간 나루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정기하의 그 소설에 보면 그 언어들이 아까 먹물 잡부의 눈길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그 잡부들, 노동자들의 언어처럼 그 생생한 언어로 화해와 그 다음에 관용과 용서라고 하는 문제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훨씬 뛰어넘는 화해와 용서와 그 관용의 그 뜨거운 눈물을 사투리에 담아낸다는 사투리가 그냥 사투리가 아니라 할머니들 언어 속에 들어있는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생이 녹아있는 그런 언어들로 그 작품을 써내려가서 그게 참 기가 막혔는데, 이 먹물 잡부의 눈길이 이 작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작품으로 승화되는 작품들, 그렇게 녹여내는 작품들이 나오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정민 씨가 해설에서도 잘 다뤘지만 주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나에 대한 이야기 다음 단계가 너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는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장된 그런 소설들을 또 기대하게 되고요. 이 청주 출신의 이 훌륭한 작가가 더 좋은 작품으로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서 더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는데, 쓰고자 하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이명훈을 선택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달의 꽃이 김소월을 선택하듯이 이명훈 작가가 쓰고자 하는 그 어떤 그것이 이명훈을 선택하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참에는 같이 활동하고 계신 바스타 강연희 선생님 나오셔서 좀 한 말씀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바스락 연구소 강연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명훈 선생님이 가장 밑바닥일 때, 그리고 저도 가장 밑바닥이었던 요 최근 3, 4년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거의 가족 이상으로 많이 붙어 다녔는데, 참 신기한 게 같이 뭘 열심히 해. 하면 또 망해. 그리고 또 뭐 다른 일을 또 시작해. 그리고 또 망해. 보통 같으면 화가 날 법도 한데 한 번도 화를 안 내. 그때 이제 망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마술에 걸린 것처럼 이 선생님의 묘한 어법이 있어. 그 뭐 옹알이 뱃살이라고 뭐 중얼중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휩쓸려. 그래서 뭔가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바스락거리기라도 하자. 작은 소리라도 내자.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작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당하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 소리를 듣자. 처음엔 그랬어. 선생님 무슨 예수야? 자꾸 얘기를 해. 참지 마. 맨날 얘기를 해도. 아무튼 묵묵한 가운데 또 하나 새롭게 느낀 거는, 아까 장 선생님이 예술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 선생님한테는 예술은 쉽고 인생은 어렵다. 딱 그 말이 제가 생각하는 이명훈 선생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생님은 놀고 술 마시다가도 없어져. 가면 어디서 이제 화장실 가서 또 뭘 끄적끄적 하고 안 나와. 화장실 가서 안 나오고. 어디 가면 맨날 찾아야 돼. 어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모임에서 막내다 보니까 찾아오라고 해갖고 맨날 어디 가면은 이명훈 찾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잠시 안 보여도 안 찾아. 왜냐면 어디가 있는지 뻔히 아니까. 이명훈 작가님, 제가 아는 이명훈 작가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불편해. 어떤 때는 그냥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천성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걱정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해하고 살아야지. 밥 먹으러도 안 하잖아. 아유 이제 소종민 평론가가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지난 월요일날 걸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좀 해본다고 몸을 축소키고 해서 나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저께 낮에 아침에 윤희주 소설가가 전화를 했더군요. 폐 쪽이 안 좋아서 응급실로 실려간다. 심히 걱정하면서 자기가 할 수가 없어서 대신 저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뜬 눈으로 날샜죠. 왜냐면 제 주변에도 두어 사람이 그렇게 간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몸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뭐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벌은 세우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대신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평론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소종민 평론가가 선생이 이명훈 선생의 소설평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뭐 진정석 평론가, 뭐 이명훈 시인, 저 소종민 평론가 이렇게 댄명이서 글을 쓰면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들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이들이죠. 진정석 평론가는 장기 편집위원으로 오래 있었고 요즘은 백수건달이 돼서 놀고 있고 손흥민 씨는 맨날 뒤에서 점잖아서 궁시렁 내다가 공주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선은 좀 읽어보고 돋보기 그 평을 발췌해서 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힘들면 다른 사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비의 춤 같은 길을 향하여 작가에게 드리는 편지. 소종민 문학평론가. 좀 불편해도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보기 쓰고 읽겠습니다. 아침부터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땄지요. 2개, 벌써 3개째. 아내와 딸은 아직 기상하지 않았고 아침밥도 아직 먼 아침에 내가 깡통 맥주를 따 입에 털어놓는 것은 아무래도 형의 소설들을 과몰입하여 읽은 탓일 것입니다. 책으로 엮이기 전 원고 상태의 글을 읽고 몇 마디 붙이는 일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수년 전에 결심해 놓고도 아는 형을 통해 온 형의 소설을 또 읽게 되었지요. 원고를 다 읽는 이 아침에 깡통 맥주를 3통이나 마시고 형께 편지를 씁니다. 글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편지 쓴다고 난 애주가는 아닙니다. 나에게 술은 어쩔 수 없는 면모금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머릿속에 이 복잡할 때 그걸 딱 멈추기 위해 마시는 스톱워치일 때도 있지요.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작품집 잘 읽었습니다. 쓰느라 애쓰셨습니다. 책엔 8편의 소설이 담겼더군요. 모든 작품의 화자이자 중심인물은 나였고요. 자전에서 멀지 않은 내용일 거라고 짐작해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상당 부분 자전적인 스토리입니다. 프루스트의 이 소설을 오토픽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논픽션은 아닌, 자서전도 아닌 어느 지점이 있겠지요. 수평선 여기 있어요.
다 읽고 드는 생각인데 이 소설집 역시 그렇겠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이야기라는 게 나에서 비롯되어 나로 매듭 짓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여기까지만 읽고. 안녕하세요. 영기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먹물 작부의 눈길에서 나는 나이 45의 극이고, 즉 건물 액체 작부가 된 사람입니다. 이 나는 작업 도중에 자주 상념에 빠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해머로 콘크리트 바닥을 깨거나 골조만 남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거나 할 때 상념에 빠지는 것. 건물이 해체될수록 잠자리가 늘어가는 것에선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건물이 해체되어야 할 철학의 그 무엇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나는 바닥을 내려보다가 해머를 엎어치웠다. 단단한 콘크리트를 내리치다 보니 지독한 뭔가가 대결하는 기분이었다. 손에 들린 해머가 이체의 망치 같았다. 콘크리트 바닥은 어떤 바탕, 오류의 기운, 뒤집어진 위상이었다. 노동과 자본의 뒤틀린 관계, 문제구성의 현대사회를 산출한 잘못된 설계 도면이었다. 콘크리트 바닥이 그렇게 보이자 그 위에 세워진 5층 건물은 플라톤을 필두로 해 데카르트, 헤겔 등 철학학자들이 고집 수 없게 지은 건물로 다시 상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 서양 철학사 같았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구조각기도 해머질하는 손에 힘을 더 주었다. 도비공이 되기 전 나는 철학 강사였습니다. 나는 건물을 해체하다가 형이상학 체계를 해체하는 듯한 쾌감에 빠집니다. 해머를 내리치면 콘크리트를 깨는 나는 숭고한 기분마저 듭니다. 그러다 해머를 잘못 내리치면 손등을 다칩니다. 그러나 나는 이 통증과 상처에 나는 살아있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머로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을 하는 이에게 잡념은 금물입니다. 일하다가 딴 생각을 하면 다치기 십상이고 직업도 제대로 끝마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작업을 맡긴 고용주는 저 사람 안 되겠군, 다음엔 부르지 말아야겠어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입장에서는 나는 너무나 안이하고 쓸모없는 작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오죽하면 철학 강사 일을 접고 나이 45에 도비공이 되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나는 철학 강사로서 맞지 않은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조직사회의 무미건조한 시스템을 견디지 못한 채 박궁의 강사로 연명하다가 적빈의 처지로 수학한 인문학 전공자의 투잡, 쓰리잡으로 간신히 버텨보아도 생존 현실의 두꺼운 장벽 앞에 철학하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절감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로 전전하다가 끝내 앞장에 온 것이겠지요. 그런데도 상념에 빠지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에 이르러 급기야 나는 진정한 지식인, 진정한 철학자의 부재를 한탄하며 도탄에 빠진 세계를 구원한 진정한 철학의 노래를 꿈꿉니다.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정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콜라 체계에서 철학이 불가능하다면 사회의 막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수단 없는 나는 최고의 목적을 꿈꿉니다. 철학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모한 고집스러움을 뭐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적 광기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점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71페이지에 나비 칠춘인 날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좀 뜨거워졌습니다. 적절히 차분하게 담아내지 못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작가께서 그려낸 시간의 폭력성, 생성으로서의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작품에서 확인되는 속물성과 진실성의 관계에 대해서 유토피아 또는 지옥에 대해서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 진화와 도태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더 말해보고 싶습니다. 나아가 작품 외적인 형식 문제, 한 예를 들어 진술과 묘사, 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의견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이 편지 글에선 몇몇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인물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작가께서 그려낸 인물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순됨과 비겁함, 망설임, 물러섬 또한 저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갑니다. 이들은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과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독자로서 이 책을 건네준 작가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다하지 못한 말 이어갈 기회가 또 오리라 기대해봅니다. 한마디 더 보태 글을 마치려 합니다. 단편, 절대로의 첫머리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무 내지 허, 공이 바탕이 된다. 그러한 바퀴 중에 뒤에서 혹은 아래에서의 저력이 고난적이다. 그러한 터전에서 좌우의 균형을 통해 나비의 춤 같은 길을 지상에 만들어 나간다. 저력은 나의 모순과 비겁을 정면으로 마주하여 나의 부정과 해체 작업을 꾸준히 반복할 때 쌓일 것입니다. 소설집 수평선 여기 있어요 는 이명훈 작가께서 여러 나를 내포하자로 삼아 자기 직시, 자기 부정의 경험을 쌓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수평선 너머 나비 한 마리가 뒤에서 아래에서 양 날개로 허공을 날며 춤추는 나를 고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시인은 바쁘시니까 이제 가시죠. 저희끼리 놀아야 됩니다. 여기 계실 거예요? 가요? 얼른 가요. 나 지금 조금만 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좀 더 있어도 되겠어요? 그 말씀만 해요. 예. 그럼 지금 제가 우선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사회를 소정민 씨가 보기로 했는데 저는 스텝으로 이게 촬영을 하고 이거 방송을 해야 되는데 펑크를 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순서가 좀 이렇게 뒤섞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사회를 잘 못 봐요. 이제 평을 끝나서 이제 자유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명훈 선생님께서 조한욱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한욱 선생님이 도종환 시인에게 또 얘기를 하는 그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선생님 좀 추천 좀 해드리려고. 진짜 짧게 편달수를 하겠습니다. 조한욱 선생님이시고요. 교원대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번역가로도 많이 책을 내십니다. 최근에 뭐 고양이 대학사도 있고 이제 뭐 근대 철학자인 피코의 전문가이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송 시인인데 좋은 시를 많이 써요. 그 청부에서 2권 냈고 그 시집 제목이 그 옛날 녹천으로 갔다. 또 한 개가 섬들이 놀다. 그 청부에서 2권이 나왔고요. 또 그 문학동네에서도 시 전문가인 그 스스로는 매미 그걸 썼습니다. 또 작가한테 위원장을 이제 하고 있고 그 지금 새로운 시세를 열려고 이제 엄청 지금 분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 이제 한욱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저도 말을 하게 되네요. 여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오늘은 뭐 잔칫날인 것 같은데 너무 엄숙한 것 같아가지고 좀 웃자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된 게 그냥 간략하게 나와가지고 잠깐만 그 얘기해달라고 조금만 얘기해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책을 많이 냈지만 출판 기념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출판 기념회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가벼운 분위기로 왔었는데 도정환 선생님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도정환 선생님은 아까 이제 장성 시인께서 그게 정치를 관두시면 무슨 시인이 되시라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인보다는 문학평론가가 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는데 저 그냥 바쁘신 의원님께서 저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나는 뭔가 자괴감에 쳐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보니까 저야 뭐 문학에 대해서 아는 거야 뭐 그냥 그 좀 읽은 거 작품집 읽은 것 이런 거 정도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야 무슨 뭐 이명훈 이 작가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명훈 작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연결된 거는 다 책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건 처음에 제가 이제 비코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코의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책이 좀 나왔을 때 이 청주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왔는데 그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나는 지금도 아마 이명훈 선생이 다 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책에 어떤 그런 모임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무슨 어떤 동문학 하시는 서장원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이명훈 선생이랑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뭐 아주 그냥 케미가 잘 맞을 거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 그게 아니라도 그냥 한번 이렇게 술자리 같은데 같이 하자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술친구죠. 술친구로 많이 만났었는데 근데 여기서 도정환 선생님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저는 그래 무지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술자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로 이명훈 선생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조종환 의원님 말씀대로 5%도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정말로 그냥 이렇게 삶의 굴곡이 많고 또 어떤 상처도 많고 이런 어떤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만나가지고는 맨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뭐 서양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랬죠. 그리고 저는 서양사를 전공하고 서양사 중에서도 사상사 뭐 이런 쪽을 서양 유럽 사상사 쪽을 전공하니까 또 이제 언제나 막 뭐 이럽니다. 제가 잘난 척하고 또 이명훈 선생이 뭐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내려고 하면은 그건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로 몰랐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그냥 그 내면의 상처도 많고 그리고 단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알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이제 문학평론가처럼 어쨌든 이것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뭔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도종환 의원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풀어낼 그런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잘 알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갖게 된 결심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또 술자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알미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이 작품집을 읽으면서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와닿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점.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서양사를 전공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상사를 하니까 뭐 서양 철학이 문학이 이런 것들 다 우리 어느 조금씩은 아는 척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서양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서양사를 못 대비하느냐, 한국사 하기 바쁜데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소설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내고 거기에 모순이라든가 비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짚어내면서 그런 그 소설 속에서 서양의 철학과 문학을 연결시켜갖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내공이 깊은 분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만나서 또 오늘도 또 술자리 하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풀이 없으니까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조금 더 말하자면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더 다른 맥락 속에서 녹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조금 더 아는 척하고 막 그러려고 한다면은 그냥 또 맨날 이명훈 선생 만나가다 쳤던 것처럼 그런 거죠. 니체가 무슨 어떤 그 해체주의 그러는데 해체주의는 파괴주의가 아닙니다. 부셔버리는 게 해체주의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해체주의는 나중에 분석을 하지만 다시 종합을 해가지고 그 해체주의가 완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분해하잖아요. 분해하고 나서 분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그걸 다시 조립해야 그것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해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꾸 파괴의 측면만 강조했는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명호 선생의 소설을 아주 뭐 깊게 잘 읽긴 했지만 읽고 나서 뭔가 조금 한 2% 정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 내가 뭐 도덕론자도 아니고 그러지만 왜 이렇게 그냥 깨버리고 마는 것일까? 모르죠. 이명호 작가는 스스로 거기에 어떤 해답을 넣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좀 이렇게 잘 들어오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이명환 선생이 아마 제가 제 우매한 의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하면은 더 완결이 된 더 수준이 높은 어떤 그런 그 작품이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꽤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종환 씨께서 이렇게 많은 책을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토크쇼가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한 답을 하실 건가요? 예. 그 두 분의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짚고 아니에요. 이건 짚고 넘어갈 때요. 하시죠. 예. 먼저 해체 그 부분은 이제 선임하신 게 맞고요. 소설 미흡한 것도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시를 쓰다가 이제 소설로 가니까
소설은 게 복잡하거든요. 그 구조가 복잡한데 이제 제 고민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와 소설을 제가 어떻게 소화시키다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충분히 맞아요. 그런 게 제가 마이너스가 있고 그 맹점을 제가 어떻게 또 이제 극복할 것인가 이 사투가 있는데 아마 그런 제 엄청 고뇌 속에서 이제 새로운 스타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작품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제 성격이나 뭐 기질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이 편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그냥 기존 스타일에 훌륭한 것도 알지만은 뭔가 다 한계가 있다 보기 때문에 또 대립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제가 아직은 잘 안 될 수 있겠지만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건설 노동 현장이나 여러 얘기들 저도 처음에 책을 출판하는 데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깊이 읽을 수 있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애매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다른 소설을 읽다 보면 어떤 장치나 구성 방식들,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들이 작가들만의 어떤 특색을 갖는데 근데 수평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그런 형식적인 것들부터 일부러 자유로워지셨는지 아니면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적용하기 싫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소설이라든지 해외 쪽에서는 특이한 것도 많거든 스타일이. 노르방도 있고 옛날에 또 현대 보리스라든가 희한한 게 많은데 국내 소설들은 약간 정형성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많은 전문 작가들은 또 새로운 걸 많이 도입하고 이제 상상도 피지만은 근데 저는 소설이나 시도 또 결핍이나 이런 흔적도 있거든요. 뭐 이미 만들어진 이런 것도 되지만 이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내면의 이런 그것도 쌓아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스타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어떤 뭐 싸울 대상이 많은데 시대도 있고 뭐 우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또 철학이라는 것도 제가 철학을 집어넣은 이유가 철학이 세계가 대면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철학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 제가 뭐 싸움을 안 할 수가 없고 결과는 많이 나오진 않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세계 문명이나 모든 사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답이 없거든요.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술들이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제 뭐 학문이 있지만은 그걸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갭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뇌가 그런 고뇌가 뭐 구조를 약할지라도 그 고뇌 자체가 뭔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지 않을까. 또 그것이 뭔가 세상을 좀이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있지 않을까. 결국 사람 인식의 문제거든요. 지금 뭐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람 인식이 말이 이제 막 매몰되고 이제 뭐를 어떻게 끌려가는지 모르는 상태도 많거든요. 그렇게 막 사회가 이제 악화된 게 많아가지고 그런 속에서 저의 어떤 문학 주제라든가 저의 어떤 치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문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문학이 지금 소설 다 했더라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한데 저 문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처절한 고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또 글을 쓰는 힘이 되겠죠. 예.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제가 이 소설 표지를 보면은 그림이 좀 들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그림을 몇 개를 보여줘서 출판사 측에서 얘기를 해서 표지를
제가 하자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이명훈 선생님께서. 그 표지를 이명훈 선생이 그린 그림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몇 군데 출판사에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음악 그림들인데 그림책을 낼 의도가 있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에서 좀 거기에 알맞는 지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명훈 선생님 아까 그 바스락 감년희 선생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책이 게을르잖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원받은 책들이 전부 출판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 못 나오게 된 거예요. 몇 군데 뭐 제가 아는 후배들, 본인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출판사 몇 군데 타진을 해봤는데 꽉 차서 그 일정 기간에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또 후배 하나 등쳐가지고 간신히 시간을 맞춘 거예요. 이게 정부 지원금을 받은 책이다 보니까 낼 수 없고 그걸 안 냈을 때는 다음에 지원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책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엉뚱한 데로 왔는데 이상남 선생님 오셨습니다. 또 이명훈 미술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렇게 저도 앉아서 여기 앉으십시오. 네, 조정환 선생님 가실 거예요. 가세요. 아, 저기 앉으시죠. 저기. 마이크. 이쪽으로 네. 네, 아니 우리가 중요한 자리야. 네.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이상남 선생님 소개는 이명훈 선생님 좀 해주시죠. 네. 잠깐만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이명훈 선생님은 게으른 게 아니고요. 잠깐 느린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같이 몇 명이 이제 연합박전 그 시각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지금 하는 중인데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명호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연합당의 이상남 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임명훈 선생님 글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은 수많은 문구와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동양에 대한 글과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양에서 자 시는 말하는 회화요, 회화는 말 없는 시다. 시몬니세스의 말이 있죠. 시몬니세스 알죠? 이거 오케이. 오늘 제가 지난주에 용산 중앙과목 갔더니 12월 3일부터인가요? 이게 12월 8일부터군요. 그림과 글에 대한 특별전이 서울에서 있더라고요. 마침 뭐 그런가요?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이야. 아까 얘기한 르네 마그리트. 근데 일본에 이렇게 불어 사람이 벨기에 사람인데 이제 불어를 썼거든요. 밑에 보면 제일 위에 계란이에요. 그쵸? 분명히 계란이죠. 우리는 르네 마그리트 누구를 기억하냐면 이것은 스시네바 윈피프 뭐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여기 1번이 뭐냐면 요거는 또 아카시아래요. 그 다음에 여성의 구두가 라류인유 다리래요. 그리고 제일 끝머리 뭐가 망치가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 먹는 디저트래요. 그냥 제가 신호하면 그냥 넘겨주세요. 신호. 자, 마그리트 눈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명호 선생님의 초창기 작품이에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 공책은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음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요거 높은 음자리표 옆에 뭐예요? 낮은 음사라고. 가운데 보니까 뭐가 보는 것 같아요? 가운데? 혹시? 몬드리. 몬드리. 아, 근데 멋있어. 몬드리안. 그리고 명훈 선생님의 글에 늘 등장하는 누구? 꼬맹이 둘. 자, 왼쪽에 몬드리안. 원래 본판입니다. 오른쪽. 이거 화면 조금만 키워주세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카르틴스키의 콤포지숑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쵸?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남자는 뭐예요? 바로 몬드리안의 형체로 바디 페인팅을 한 거죠. 자, 명훈 선생님의 글로 제가 지금 오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별로 오래전 아닌 것 같아요. 그
근데 얘가 조금 여기서 이제 명호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신경을 썼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뒷부분과 앞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명호 선생님이 명호 작가님이 계산해서 그림 그립니다. 자, 앞뒤가 남녀. 자, 남녀. 사실은 이 글과 이 그림을 같이 읽어드려야 되는데 또 제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거는 르네 마그리트의 연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실은 이 화가에게 엄청난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그리트가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는 비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그리트가 바닷가로 가보니까 어머님이 자살하셨는데 이렇게 수건에 덮여싸여 있는 모습으로 죽은 모습을 이제 마그리트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르네 마그리트의 모든 작품의 근거는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그리트가 그것은 아니다 이런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명호 선생님이 그려요. 우리 명호 작가님의 그림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음악이에요. 음악 그 집시작하신다. 아까 음악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표지 모델 들어있죠? 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 드세요 이 그림? 명호 선생님의 키워드를 잡으려면 제가 불안 굉장히 넘겨줘 보세요. 잠깐. 이거는 아마 지금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25시, 게오르기 25시에 아들, 이런 게 재밌어. 5번째 아들이 지금 이탈리아 살고 있어요, 밀라노에. 안소니 퀸 아시죠, 여러분? 안소니 퀸 아시죠? 안소니 퀸의 5번째 아들, 로렌조 퀸이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실은 이렇게 밑에서 지탱하고 있는 양손 더 벌려서 지탱하고 있는 그 조각에 실은 남녀가 같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못 찾아서 이거 하나를 갖고 왔는데 그거 적고 잠깐 보여주세요. 명호 선생님의 집에 지탱하고 있는 힘이 굉장히 이렇게 위에는 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그렇죠? 펼쳐져 있지만 아래에 한 분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저에게는 그 모습과 로렌조 퀸의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 같이 이렇게 클로즈업 됐습니다. 네. 이건 더 불안해요. 그쵸? 완전 떨어지기 일고 싶다. 아니야, 이게 안 떨어지는 거 지금 한 사람이 무달리 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집에 안 떨어지고 있어요. 까미, 대답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티치아노. 여기 수준들이 상당하시네요. 예, 티치아노의 시지프의 신화. 집을 지탱하듯이 시지프의 신화에서는 매일 돌을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어쩌면 이명호 작가님의 문학 인생, 늘 문학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죠. 자, 르네 마그리트가 늘 그려오던 집의 형태 모습입니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작가님. 자, 집끝 누시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진짜 최근이에요. 제가 보면서 최근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선생님 넘겨주세요. 1925년도에 르네 마그리트가 왼쪽 그림을 그리고 3년 후에 오른쪽을 그리는 겁니다. 르네 마그리트를 왜 눈을 그렸을까요? 왜 이명훈 작가님은 문학을 택했을까요? 미술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르네 마그리트가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사색하는 철학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잔칫날입니다. 수저를 떨어뜨려 말을 읽고 제가 굉장히 가슴에 뻥 하고 아주 좋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명호 작가님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저를 떨어뜨려 봐. 이제 젓가락을 붙여봐를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선생님의 좋은 글이 부조화와 해체,
완성시키는, 우리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부조화를 조화로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생님, 잠깐. 명생님, 세계 기행이 아니고 문학 기행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한번 하죠. 노래 좀 물 마시고. 노래하고 준비되어 있는데 노래 한번 해주세요. 노래 오늘은 벌써 즐거웠는데 전설의 뻐꾸기 울려 상냥한 얼굴 보던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 바람 불고 고달퍼라 나오면 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이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이절은 같이 하시죠. 목이 가라졌어요. 선생님. 지고 없는데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다물고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바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빌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한 넌도란이 피울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연습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셨나봐요. 목에 알러지가 있어서 노래 부르시고 진심으로 부르셔서 불편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이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또 이런 준비도 합니다. 저희 작가 TV에서 이명훈 선생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하고 있어서 일부러 마이크를 세워놓고 또 얘기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 있으니까
저희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콘서트 두 번째로 가는데 이제는 자유 질문하고 저도 질문을 하겠지만 이제 이명훈 선생님이 긴장하게 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노래에 대한 기억은 잊어주시고요. 특히 어머님, 아버님은 잊어주세요. 나중에 한 번 더 잘 연습해서 꼭 집에 가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소설을 에 대해서 먼저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이일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최대한 이명훈 선생의 이제부터의 작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간에 일부에서 했던 얘기들은 어느 부분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도정환 선생이나 조한욱 선생님한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소설을 쓰고 시를 써나가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명훈 선생이 시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정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누구나 똑같겠지만은 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저도 시집이 3권 있는데 죽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3권 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이명훈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뒤흔들어 보자, 아니면 관념을 깨부시자, 이런 방식을 저도 형한테 얘기를 했고 형도 동의를 했습니다. 형은 저에게 큰 산을 넘어보자 이런 얘기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열심히 쓰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2군데 잡지에서, 문학 잡지에서 특집도 이루어졌고요.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냄새, 본인이 문학을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현재까지 문학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저도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을 깨부수고 관념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선생님께서는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수없이 문학 얘기를 나누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물을 한잔 하시고. 제가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이제 못해 그리는데 한 시작한 게 한 서너 된 것 같아요. 혼자 그려놓고 펴게 안 올렸어요. 창피해가지고. 고개 끝에 이제 그게 올라왔거든요. 김한수 화가라고 있는데 갑자기 제 펴게 그림, 엉뚱한 그림인데 게르믹 수준의 그 말을 딱 적었어요. 이게 뭐지? 잃어버리다 놀랐어요. 내가 그게 왜 게르믹 수준이지? 놀라가지고 한마디가 김한수 화의 한마디가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조금씩이라든지. 그때 그 말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넘었으면 그림을 아주 안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자기 다 떠나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자유로워요. 우연하게 시작된 그림인데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시, 소설은 오래 써왔지만은 약간 좀 잘하지 못해요. 시를 쓸 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시인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 약간 어떤 이게 경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시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시라는 이런 시가 관념들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수학 여러 가지 관념들이 많은데, 시가 모든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예술의 어떤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심어져 넘어가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슈라는 프랑스 평론가인데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작가는 자기 안에 있는 작가라는 거, 이걸 넘어선
작가 안에 있는 걸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내 안에 작가도 없고 이제 작가 안에 나의 면이 많잖아요. 이런 쪽으로 계속 갈 때 이거는 그 타자랑 얘기되거든요. 그 내 안의 타자. 현대 사회가 말은 참 정보가 안 나왔어요. 뭐 차이, 타자 정말 좋은 말이 나왔지만은 그 말에 진짜 의미까지 몸으로 느낀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그 언어가 나발되고 그 시도 많이 그래요. 그 현대 시대에 막 어떤 언어의 그 어떤 나눔이 있어도 많은데 그런 전체 속에서 이 시대적인 모습이 많은데 어떻게 이 시대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시라는 거는 그 세계와 저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지렛대가 있으면은 세계의 모습들을 갖다가 한쪽에서 잡고 있는 게 시라고 보거든요. 시마저도 이제 많이 좀 여러 가지 해명이 있다 보니까 이 시 속에서 어떻게 진짜 시를 쓸 것인가? 자, 그 시대에 저는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혼자 썼던 건데, 자, 예술가라는 거는 시대 모든 모습을 한테 줘가지고 몰빵시켜서 죽든 좀 하든지 네가 이걸 해결해라. 안 죽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저는 고우라든가 이런 큰 예술가들은 그런 어떤 게 있던 것 같아요. 시대 모습들과 다 안에 갖고 있으면서 매일 주는 거죠. 서수 없죠. 주는 거죠. 죽도리라고 주는 건데, 저는 약간 사전을 부르자면은, 습작할 때, 저를 많이 제가 때렸어요. 제가 때렸어요. 글씨도 안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니 못 저를 때리고 막 그런 어떤 세게 때렸어요.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진 게 이 모습인데, 아주 민폐하게 보이기도 하고, 저는 가장 예술 극단화할 수 있는 시에서 진짜 시의 절벽까지 내 몸을 부딪히고 거기서 나온 새로운 이미지라든가 새로운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몸을 속에서 시가 좀 새로운 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요, 좋았습니다. 바꾸고 그랬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저희가 좀 개인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이명훈 선생한테 바라는 거라든지 어떤 문학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여기 곽대구 선생님도 오신 것 같은데 가셨나? 또 좀 질문 얘기 좀 나오셔서 질문 좀 해주시죠, 선생님. 저 선생님도 같이 나오시죠. 충북의 아나키스트 선생님께서도 제가 하도 이명훈 선생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아는 사람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선생님들이 왜 왔어요? 친구들이 제가 안 읽었으면 개인적인 것도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회를 이 작가님께 보냈어요.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가로 가야 되는데 없는 사람인데 10분 남았다라는 단편에 관한 소회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올해의 반여성주의에 빛나는 상 받지 않으려면 시급하게 고쳐야 될 그분들. 그는 그 나무로, 그녀는 그로, 처녀님은 총각 립으로, 미친년은 미친놈으로 시급하게 한 번도 오탈자 확인 57쪽 10번째 줄 섬을 섬뚝으로 고쳐야. 네, 이상입니다. 가름하겠습니다. 이명훈 선생님 해주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이번 답변은 10분 남았다가 들어오거든요. 이건 주식 객장이 슬슬 끝나요. 또 네팔 가면은 쿠마리라고 있어요. 쿠마리 여신인데 오후 3시에 문을 열어요. 그쪽에서는. 제가 소설서 제가 양쪽을 비교했어요.
자본주의 세계는 셋의 문을 닫고 또 지구의 또 다른 세계에서는 신의 세계가 열린다. 그걸 제가 적은 건데 10분 남았다가 적으잖아요. 10분 객전에서는 10분 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리되니까 이제 그런 세계가 지금 세계를 거진 주류 과제가 되고 있고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CD 동아리인가 보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인데 거기는 셋이 이제 문이 열리고 그래서 10분 남았다는 건 여러 가지 성경을 넣었어요. 답변 안 해도 나 인정한 거고. 10분 전에 지금 지구의 문명의 위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10분 전 아닌가. 여러 가지 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문명적인 문제들이 아니면 좋겠지만은 그런 위험성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10분 남은 이 시간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이제 제가 그 안에 메시지를 좀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주시하고 계시겠지만 큰 이문에서 칼국수가 끓고 있어요. 한마디 하시고요. 분명 나왔으니까 책을 읽지 못해서 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 없고요. 이명훈 쌤하고는 술친구 툴입니다. 술친구와 술친구 툴. 항상 술자리에서 만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어느 계단에 또 수고이고 앉아서 또 끄적 수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오늘도 좋은 글이 탄생되는 시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질문하시는 선생님, 예.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있다 사라지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갈수록 너무 좋은 자리여서 저는 이명훈 작가님의 외가 쪽 동생이고 저는 미술을 전공해서 33년 동안 미술교사로 있다가 작년에 백수가 됐습니다. 있는 동안에 사실 오빠가 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때 제가 술자리에서 한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자유롭다. 그냥 오빠가 그려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 탓으로 미술에 입문한 건 아닐까. 근데 아까 그림 보고 사실 살짝 많이 놀랐어요. 저는 오빠를 고등학교 때 세상에서 가장 몸은 아니고요. 정신이 아름다운 남자. 가장 정말 지구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사이에 낀 적은 없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다가 오늘 다시 그 오빠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글은 조금 얕게 쓰고 그림에 저렇게 생각하는 미술을 하고 있는 본인을 좀 칭찬하면서 오빠 책을 꼭두의 사랑 그거 하나 읽고 개보리를 한 10개 먹은 것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이 남자를. 근데 아까 그림은 제가 처음 오빠를 이해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도 제 2의 인생 글은 가볍게 그림은 생각하는 미술로. 그래서 한 장은 그림, 한 장은 얕은 하지만 아름다운 글로 제2, 3의 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정말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너무 진행도 미숙했고, 근데 사실은 이걸 원했어요. 좀 어색하고 어수룩하고 불편한 것들. 이게 사실은 이명훈 선생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이 더딤이 현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구성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훈 선생님 인사하시고 뒤풀이 장소는 언니네 손칼국수인가 거기인데 제가 그 충청도 서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수라상에만 올라가는 굴을 제가 주문했으니까 그것도 많이 드시고 한국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따라한 거 없이 그 자리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 선생님 인사 고맙다는 인사. 예, 고맙습니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다 같이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 아톰 취업인데요. 네. 뭐 이름 어떤 유래각이 있어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 작가 안톤 체홉 이름을 딴 건데요.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